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확정됐습니다. 곧바로 대선 일정이 시작이 됐고 정치권도 이제 대선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를 전격적으로 지명하면서 월권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함께 정치권의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의도의 KBC 서울방송센터 연결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네, 의원님. 지난해 12월 3일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로 그동안 어디 가지도 못하시고 사실 국회 주변에 이제 계속 계셨을 텐데 벌써 이제 4개월이나 지났네요. 지난 4개월의 소회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넉 달 가까이 오직 윤석열 파면 이것만을 목표로 지금까지 뛰어온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이 바라던 결과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야 여의도에도 대한민국에도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다만 내란 세력의 뿌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곳곳에서 많이 느끼고 있고 6월 달에 민주정부가 수립되기까지는 아직도 긴장감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책무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의원님도 조금 전에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 이게 헌법재판소가 파면 선고를 하면서 이게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아마도 많은 분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텐데요. 의원님께서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한덕수 총리가 어떤 공직자로서의 자세는 전혀 갖추지 못한 정말 특이한 인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에 해야 할 일은 하지를 안 했었고 이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윤석열 피고인의 소망은 예전부터 들어왔지만 한덕수 총리가 이것을 들어준다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전히 윤석열의 그림자 또 내란 세력의 뿌리가 너무도 깊다는 것을 새삼 또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놀라셨고 또 방금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이번에 추천된 인사도 그렇고 일단은 한덕수 대행이 지명을 한 것 자체도 그렇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논란이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던 이유는 어떤 점 때문이라고 추측을 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물러나는 수구 세력들이 알박기 인사를 하는 경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수적인 그런 법률가 2명을 헌법재판관으로 6년의 임기의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는 그런 알박기 인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떤 국민에 대한 국가적인 책임 이런 걸 느꼈다고 한다면은 이런 일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파면이 돼버린 윤석열 피고인의 그런 요청을 받아주고 수구 세력이 원하는 일을 저렇게 한다는 걸 보면서 정말 이것은 어떻게 국힘 또는 기존의 여권 관계자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그동안에 살아왔었던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참 어이없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대통령 권한대행은 좀 가장 소극적인 권한만을 행사하는 것이 통례다. 또 한 권한대행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랬던 한 권한대행이 탄핵된 대통령의 권한대행을 맡아서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까지 지명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제 굉장히 놀랐던 것 같고 그리고 즉각적인 대응을 예고했습니다만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풀려나가야 될지는 사실 좀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예정입니까? 아마 그동안의 행태에 비춰보면은 국힘에서는 또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걸 강행을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또 가처분을 신청해서 이 잘못된 조치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리고 당 차원에서
아마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덕수 씨가 기존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던 직무유기 범죄들 있지 않습니까?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던 행위 등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직무유기 범죄로 반드시 형사법정에 세울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에 결국 파면 확정됐습니다. 의원님은 이제 윤석열 저격수를 제쳐하면서 국회의원 출마까지 하셨었죠. 그리고 이번 헌재 파면 결정 과정에 또 누구보다 많이 또 노력을 하셨고 또 이 결정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사실 좀 드셨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생각들 파면 결정 나고 나서 어떤 생각들이 가장 많이 드시던가요? 예, 제가 그 작년에 총선에 출마하면서 그리고 또 3월에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과정에서 지역 그 유권자 주민들께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석열을 임기 안에 끌어내리지 못하면 저는 여러분께 재선을 부탁드리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 그 점차 이게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의식이 느껴졌을 때 제가 헌재 앞에 서서 무박 4일 동안 이렇게 잠을 안 자고 1인 시위를 벌이는 그런 투지를 저는 보이면서 열심히 싸웠는데 이제 어떤 윤석열 파면이 이루어지면서 제가 뭔가 약속했던 것, 다짐했던 것을 이루어냈구나라는 뭐 작은 그 뭐 만족감 같은 것을 성취감 같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그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이 보통 이제 5가지로 꼽히는데 이 5가지 사안에 대해서 모두 파면 사유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대0 전원 일치로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 사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이게 뭐 3대5다, 4대4다, 뭐 이제 이런 의견들 아니면 6대2다, 뭐 이야기들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실제로 이 전원 일치 파면 결정에 대해서 의원님은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그 5대3 반대 3명이 있는 그 상황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3주 가까이 국민이 기대했던 것보다 선고가 지연되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헌재가 선고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그것은 헌법재판관들의 직업적 양심 때문에 당연히 파면 인용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6명이 찬성한다고 했을 때 나머지 재판관 2명들도 어떤 역사에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당연히 찬성 쪽으로 전향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8대0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자, 이제 탄핵 심판은 끝났지만 아직도 재판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형사 재판이 시작이 이제 됩니다. 다음 주 14일부터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요. 헌재 파면 결정이 내란 혐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큰 산 하나 넘었는데요. 이제 남은 형사 사건, 형사 재판에서도 좀 이제 앞서 이 탄핵 심판과 관련돼 있는 선고 내용들이 좀 영향이 끼칠 수 있을까요? 예, 법적으로 꼭 연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심리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사실관계도 그렇고 특히 법리적인 측면에서 뭐 계엄의 그 정당한 사유가 있다든가 뭐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런 엉뚱한 주장 이걸 헌재가 배척한 것처럼 1심 법원 형사법원에서도 이걸 당연히 배척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결론이 이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기현 그 재판장이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석방하는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과연 법리상의 순수한 이유로 석방 결정을 한 것이고 윤석열을 봐주기 위한 의도로 그런 법기술을 부렸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에 법정 구속을 반드시 하라라고 요구할 계획이고 이번 금요일쯤 기자회견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재구속에 대한 이야기들 또 그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 특히 이제 민주당의 주장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이제 불소속 특권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이제 수사들이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 또 그리고 추가 기소가 예정돼 있고 또 재구속될 가능성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재구속에 대한 재구속을 위한 행동들을 벌여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이 재구속에 대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좀 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네요. 그 새로운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명태균 게이트 사건이 있고 또 해병 수사 외압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특수고문 집행 방해 사건이 있고 이런 부분 수사가 진행이 될 텐데 그 수사 과정에서도 구속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 수사를 해서 구속을 하려면 상당 기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내란 사건 이걸로 담당 그 판사가 영장을 집행해서 법정 구속하도록 이것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빨리 그 구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자, 검찰 입장에서는 초유의 구속 취소 또 석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 등 윤 전 대통령의 방패 역할을 해왔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또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 특히 검찰에 대한 불신이 좀 어느 때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검찰에 오래 몸을 담고 계셨으니 이제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드실 텐데요.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회복이 가능할지도 여전히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 같은 경우는 줄곧 3년 동안 비난을 받아왔고 사법부는 재판부에 따라서 칭찬을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법 영역이라는 것은 모든 공적 영역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겠지만 사법 영역은 국민의 신뢰를 받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검찰 같은 경우는 권한이 박탈될 수가 있고 법원 같은 경우는 권위를 상실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좀 정신 차리고 좀 국민이 바라는 그 의사에 합치하는 권력 행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본인들에게 그 불이익을 덜 받고 이익되는 방향으로 또 신뢰를 받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거라고 그렇게 공고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동안 거부권에 줄곧 막혀왔던 것이 바로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된 특검입니다. 그리고 상설특검도 있지만 지금 추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권한 대행이. 지금 뭔가 이게 특검이 하루속히 출범이 돼서 쭉 수사가 진행됐다 그러면 지금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뭐 수사권의 문제나 이제 이런 논란도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 문제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빨리 출범해야 된다는 의견들, 그다음에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이 빨리 돼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 좀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지는 국민들 시선에서는 좀 여전히 의문입니다. 좀 뭔가 파면 이후로 뭔가 이게 좀 특검이 추진될 수 있는 동력이 새로 생겼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예, 물론 대선이 뭐 이제 2달도 안 남은 시점이지만 저는 이것을 다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의 그 비중을 생각하면 뭐 2달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측면에서 특검이 빨리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가 다수가 예상하듯이 민주당 정부가 탄생이 되고 민주당 정부가 또 검찰이나 경찰 수사기관 인사를 했었을 때 그 새로 인사를 받은 검사나 경찰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번에는 또 국힘에서 반발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태를 맞이하지 않으려면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이런 특검이 받아들여져서 중립적인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안정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한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실제로는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그 본회의 때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파면이 된 이유니까 그럼 그 전과 좀 달라질 수 있는 기대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여전히 대선이 진행되니까 본인들에게 손해가 될까 봐 안 하려고는 할 텐데 그 2달간 뭔가 이익을 보자고 반대를 했다가 민주당에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민주당이 임명하는 민주당 정부가 인정하는 이제 수사관들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본인들이 이제 또 그걸 가지고 또 후회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그 순간적인 이익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냉철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뭐 양당을 위해서나 국민의 어떤 신뢰를 위해서나 특검만이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전히 혼란스럽지만 대선 시계는 이제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선에 앞서 먼저 개헌 이야기를 좀 잠깐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으로 하루 만에 관심에서 사라지기는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개헌 제안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에 대해서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입지자들도 입장이 좀 갈리는 것 같고요.
이 개헌에 대한 제안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개헌에 대한 논의 자체는 좋고 또 의장님이 순수한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걸로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란 세력의 뿌리가 아직도 깊다는 것을 느끼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란 사건 수사가 계속 이루어지게 만들고 또 내란 정당에 대한 심판이 주된 분위기가 돼서 어떤 그 민주진영의 선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금 개헌 논의를 하게 된다면 두 가지가 문제인 게 그 중요한 개헌이 그 순간적인 그 몇 사람의 의사로 결정이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 뜻과 동떨어진 것이 될 수가 있어서 부적절하고, 두 번째는 그 국힘당은 사실은 내란을 옹호했던 심판 대상인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개헌 논의를 계기로 어떤 그 개혁의 주체가 돼서 어떤 협상 테이블에 나서고 그 내란 정당으로서의 이미지가 잊혀지게 만드는 그런 내란을 옹호해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님께서도 아마 그런 부분을 이제 느꼈기 때문에 그 주장을 철회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6월 3일 대선일이 확정이 됐는데 지금 계속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5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야 대권 주자들의 출사표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오늘 당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책 싱크탱크 조직을 출범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김두관 전 의원 또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독주 체제 속에서 민주당의 후보 경선에 국민들의 관심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나옵니다. 너무나 대세론이 일찍 굳어지는 바람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주당 경선을 바라볼 때 별로 이렇게 흥미가 있거나 뭔가 새로울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도 그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치열한 그 경선을 거쳐야 국민의 관심도 높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대선에도 더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후보에게 당원과 국민의 지지가 집중되다 보니까 아마 흥미를 크게 못 끄는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당원들의 뭐 지지나 뭐 국민의 그 지지를 억지로 분산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온다면은 우리 민주당의 그 인물, 후보들의 인물됨이라든가 정책이 타당에 비해서 우월하다는 것을 홍보하는 기회로 삼는 방법, 그걸 좀 연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 대선에도 호남 출신 주자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 호남 민주당의 텃밭 또 본산으로서 또 자부심을 갖고 있는 호남민들 중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크게 느끼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요. 지역 출신 정치인으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총선 때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고 여전히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호남에 인물이 없다. 또 호남이 어떤 민주당의 심장과 같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호남 정치를 한번 복원해 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이게 어떻게 당장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좋은 인재를 발굴하고 또 키우고 응원하기 위해서 어떤 정치인들과 그 시도민들이 함께 뭔가 머리를 받대고 연구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뭐 좀 중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뭐 친명계, 비명계, 뭐 이제 대선 때가 되니 이제 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비명계 입장에서는 개헌과 함께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에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 조국혁신당이 최초로 제안하는 것이고, 이번 그 범진보 세력, 진보 진영 또 민주개혁 진영이 정당에 대한 구분 없이 모두 함께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끼리 통합의 경선을 치르자라고 하는 게 이번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개념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일부는 받아들이자고 하고 있고 일부는 아직 거기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근데 가능할까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저도 상당히 처음에 그게 가능한가 하고 관심을 좀 가졌지만, 당 자체가 다르고 또 선거인단 규모도 다르고 당의 규모도 다르고 또 당헌 당규가 가능한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야5당이 서로 그 대선을 위한 연대, 화합을 하는데 좀 더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 실현 불가능한 것을 향해서 논쟁을 벌이는 것은 시간 허비가 아닐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실현 불가능이라 할 것 같다라고 이제 판단을 예. 해주셨습니다만 예.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다면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번 선거에서 어쨌든 지금 야당의 공통적인 관심은 이 내란과 관련되어 있는 세력들이 정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 이제 이것을 목표로 좀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런 방식이 아니고서도 이번 대선 과정에서 야권 안에서의 어떤 연대라든지 협력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오픈 프라이머리를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도의 제안을 할 정도의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서로 간에 그 협력을 하고 연대하고 후보를 각자 뽑은 다음에 뭐 혹시 후보가 나오는 정당이 있더라도 단일화하고 이런 과정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자, 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뭔가 탄핵의 여파로 직격탄을 맞게 됐지만 반대로 지금 유력 주자들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선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여기저기서 입지자들이 손을 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당 출신 대통령이 파면이 되긴 했지만 이 대선 주자만 지금 뭐 확인된 것들만 10명 이상, 많게는 뭐 20명 가까이 난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뭐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북지사, 대구시장 이런 지자체장들을 포함해서 전 국회의원들이나 내각에 있었던 후보들, 입지자들 그리고 현재 당 내에서 핵심적인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까지 아주 여러 명의 후보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결론적으로 최종 후보는 어떤 성향의 또 어떤 후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저렇게 많은 후보가 나오는 걸 보면 윤석열 뭐 탄핵을 반대하는 듯 했지만 그것은 아마 본인들도 당연히 파면이 당연하다고 속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저런 그 뭐 후보들이 우죽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많은 후보 중에서도 보통 4명을 유력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1등을 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 그리고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또 한동훈 전 대표 4명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오세훈, 홍준표 시장은 명태균 게이트 때문에 정치 자금을 대납받았다는 이런 의혹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한동훈 후보는 어떤 배신자론에 휩싸여 있다 보니까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인 것 같고 현재 1등을 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를 가장 유력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은데 막상 후보가 돼서 나온다고 했었을 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일본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김구 선생이 중국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런 후보를 과연 어떤 국민들이 반겨줄 리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참 국힘의 앞날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방금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누가 유력할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죠. 이제 전 장관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반대로 그렇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 좀 껄끄러울 수 있겠다 싶은 후보는 어떤 후보가 생각이 나시나요? 네 후보가 다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단점들이 크다 보니까 사실은 뭐 누가 나와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자, 개헌 관련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원식 의장이 사실상 잠깐 말미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개헌 논의를 했다가 지금 이제 물리적으로 좀 개헌 논의 자체가 대선과 함께 동시 투표를 하는 것은 좀 어려워진 것 같다라고 지금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이제 그 의원님께서도 개헌의 필요성은 이야기를 하셨으니 그렇다면 이 다음 정권이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이 개헌이라고 하는 논의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게 좀 순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좀 이른 시기에 개헌 논의를 하되 권력구조 문제라든가 인권 부분이라든가 또 뭐 통일조항, 헌법 전문 비롯해서 폭넓게 손질을 해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때는 좀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을 해가면서 제대로 된 위원회도 구성을 해가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제대로 된 헌법 개정안이 나오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파면된 윤 전 대통령 지금 관저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서 지금 언제 나오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빨리 나와라라고 하는 의견들도 좀 있고 지지층들은 이제 최근 다시 관저로 몰려가서 대통령 선거에 재출마해라 이제 이런 요구를 또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리적 공간으로서 이 지금 윤 대통령의 관저가 또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관저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 자체도 문제이지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그 공간에 계속 있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우려들이 지금 대선 상황 속에서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어떨까요? 사실은 저는 윤석열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면은 대한민국의 폭동도 잠시 일어나는 거 아닐까? 일주일 정도는 시끄럽지 않을까 하고 좀 잠시 소요 사태를 걱정을 했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렇게 조용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근본적으로 별로 윤석열의 존재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물론 한덕수 씨는 윤석열의 유언을 받들어서 이완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만행을 좀 저지르고는 있지만 아마 갈수록 그 영향력은 떨어져서 조금 지나다 보면은 아마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상황, 심지어는 지지자들이 모이지도 않는 상황이 곧 펼쳐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힘 지지자들은 사실 윤석열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집권하는 상황이 싫어서 그런 행동을 저질렀을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선 승리를 위해서 곧 방향을 전환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임기 연장과 권한대 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임기 연장 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 내용을 담은 헌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 개정안이 통과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 지금 오늘 이제 법사위를 통과를 했고 본회의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통과가 되면은 지금 한덕수 씨가 지금 임의로 마음껏 어떤 임명을 하려고 하는 거, 권한에도 없는 임명을 하려고 하는 것에 제동을 거는데 도움은 될 것입니다만은 과연 이제 그 법을 또 지키려고 할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지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헌재에 대한 헌법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계속 문제가 제기되면은 탄핵을 바로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온갖 방어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금 대통령 탄핵 이후에 잠깐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추진 문제, 그다음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문제 이야기도 여전히 불씨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의원들의 개인적인 의견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고 아직 당론으로 뭔가 확정하기 위한 노력을 논의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3월에 얘기를 해보면은 탄핵을 하는 것이 맞다는 설, 실리가 없으니까 늦추는 게 맞다는 설이 있었지만 지금 어제 헌법재판관 임명 사태를 두고 그게 발생한 이후에는 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 탄핵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당론이 흘러가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짐작은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일로부터 넉 달 넘게 이어진 혼란이었습니다. 큰 고통을 겪은 지역민분들 또 국민분들에게 끝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사태를 극복했던 것은 우리 정말 민주 진영의 우리 시도민들과 국민들 덕분이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덕분에 이 사태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을 무한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 이완규 헌법재판관 임명 추진 상황에서 보듯이 내란의 뿌리는 여전히 깊습니다. 그래서 6월 초까지 새 정부가 민주정부가 들어서기까지는 아직도 난관이 많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절대 또 우리 시도민들께서 주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의 그런 좀 책임감을 조금만 더 느껴주시고 2달만 더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저는 더 열심히 뛰도록 제가 더 고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오늘 당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정직하고 당당한 대통령을 내세우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도 대선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며 전국은 완전히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과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계엄 선포와 파면 이거 지금 광주, 전남, 호남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떤가요? 전국적인 분위기야 네. 대동소이하지요. 또 침통한 그런 현상.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두 번째 있었던 네. 일이기 때문에 아픈 마음이지만 네. 또 우리 호남에서는 네. 보수가 오히려 결집하는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위기가 기회이고 네. 특별하게 30년 독주했던 민주당이 호남에 대한 발전이랄지 네. 호남 민심을 아우르는 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심기일전에서 네. 우리 국민의힘과 보수 세력이 호남에 대한 충분한 네. 정책을 내놓고 그 가까이 간다면은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많은 그런 생각의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 발전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해 8월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전남 총괄 선대위원장 맡아서 역대급 최고 득표율을 올리고 역할을 좀 해주실 걸로 기대를 했는데 지금 좀 상황이 좀 어렵게 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네. 정부 여당이 호남에 특히 광주 전남에 했던 건 역대 어느 정부에 못지않는 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가져왔고 특히 국가산업단지 네. 나라도의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랄지 광주 네. 미래차 산업이랄지 또 목포의 신무역항이랄지 네. 신개발 재생에너지 풍력 등 이런 것을 보면은 많은 공무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 호남 발전이 곧 네. 전국 국토 균형 발전의 시작이라 했던 것이 맞아 돌아간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현재 진행 중입니다. 아,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겁니다. 예. 근데 광주 전남에서는 뭐 약속은 많이 했는데 실제로 집행되거나 이루어진 건 별로 없다. 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국가 산단들이 네. 지정이 되고 또 다른 데는 SOC 산업, 즉 고속도로는 에타 면제랄지 이러한 것들이 가기 때문에 금년 또는 내년부터 바로 어느 정부가 되든 시행할 수 있는 준비적 단계는 다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네. 좀 조급한 마음은 조금 안 치시면은 곧바로 시행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얘기 앞서서 했는데 지금 이게 파면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형사재판, 내란 우두머리라는 무시무시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형사재판부에서 네.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과연 공수처가 대통령에 네. 대한 수사권이 있느냐를 또 따져볼 것이고 그 검찰이 갖다 준 네. 자료들이 신빙성이 있는가 그리고 증거를 했던 분들의 증언을 했던 분들이 오락가락이 많았거든요. 이러한 것을 검토를 한다 보면은 저는 그 지기현 판사 주재로 하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내란의 여건이 과연 해당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것 등을 다퉈볼 여지가 매우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헌법재판소 심판, 헌법재판은 징계재판이고 일종의 민사재판을 준용을 해서 민사재판에서는 당사자가 내가 뭘 하지 않았음을 그런 의도가 아니었음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검찰이 저 사람이 죄가 있음을 증명해야 되니까 좀 상황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전 국민이 헬기 타고 군인들이 유리창 깨고 들어가는 걸 봤는데 그거를 형사재판에서도 국헌문란이 없었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대통령을 네. 국군 통수권자를 파면하고 직에서 쫓겨났다는 것 자체가 네. 엄청난 개인이나 국가에 대한 네. 어떤 보면은 처벌의 수위 매우 엄중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시 다퉈볼 문제도 있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검사가 헌법재판소의 말만 듣고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크게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좀 재판을 지켜보고 근데
이게 지금 끝이 아닌 게 지금 대통령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서 내란죄 하나만 기소를 했는데 지금은 가령 명태균 게이트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뭐 10원 한 장 번 거 없다 등등 해갖고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으로 추가 기소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거기서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은 지난 대선 자금 397억 원인가요? 국민의힘에서 국가에서 보전받은 거 그거 다 뱉어내고 파면된다 웃으시는데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뭐 상대 당에서 네.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 네. 또 가까운 언론에서 그런 것도 보이는데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단돈 1원도 한 사실이 없고 네. 거기에 대해서 뭐 사법부가 뭐 문출을 했다든가나 또 추징을 했다든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건 또 지켜볼 사안이고 네. 현재로서는 조기 대선과 함께하는 각 당의 경선에 집중할 때이지 아무 당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네. 온당치 않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별로 마타도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걱정은 안 되세요? 이게 지금 검찰이 기소를 안 하진 않을 것 같은데 특히 만약에 가령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고 그러면은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들춰내서 수사해서 기소를 할 텐데 벌금 100만 원 뭐 크게 어려운 거 같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국민의힘? 추징에 네. 법적으로 적용을 되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꼭 네. 그 해당 당에서 네. 변제를 해야 된다라는 강제성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개인의 선거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직 그것을 가지고 본인들이 당선 모여있다 해가지고 변제를 하는 네. 개인 지방원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당이 없는 걸로 봐서 네. 크게 강제성은 없지 않겠나.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 네. 굉장히 비상시국에 의해서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례가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문제는 좀 더 지켜볼 문제지 저희들은 거기까지 생각해 본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신다. 그렇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도 곧 소환 통보를 할 것 같은데 포토라인은 안 세운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법의 형평성이기 때문에 네. 소환은 하겠지만은 소환의 방법이 어떨 것인가 그야말로 뭐 욕주기로 해서 포토라인 세우거나 네. 또 불러서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은 네. 오히려 역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김정숙 여사의 수준에서 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김정숙 여사 수준에서 방문 조사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수순을 보고 일단은 네. 이게 검찰에서 무혐의로 나왔던 사건이기 때문에 네.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게 정치권의 공론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제 대권 도전 공식 선언만 남았는데 뭐 말은 대놓고는 안 해도 따놓은 당상 아니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민주당의 경선이 정해진 경선이거든요. 나머지 분들도 나오셨지만은 네. 추대 형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선한다 할지라도 네. 압도적인 차로 정해진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아마 후보로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닐까 보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엄청 크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말씀들이나 또 마치 호랑이가 된 것처럼 토끼가 행세를 한다 이런 발언들을 보면 네. 본인의 자신의 처지는 전혀 딴 곳에가 있고 나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내가 된다면은 모든 것 다 없이 그냥 간다라는 그런 저는 느낌을 받고 우리 당이 그런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네. 대선 전략에 도움이 될 것인가 보고 있네요. 김동연 지사는 오늘 미국 출장 가면서 인천공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 포퓰리즘 정책 안 하겠다 그러면서 당당하고 정직한 대통령을 캐치프레이로 내세웠는데 이건 다분히 이재명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그리고 다음 총선과 대선 주기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당선이 되는 대통령 임기는 3년 단축 이런 것들을 공약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일단 권력
6분점 개헌에 대해서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거부를 했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네. 이 4년 중인 단연 음. 4년 중임 발표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탄핵이 되고 나니까 네. 내란 종식이다. 그런데 일부 민주당의 이 주자들은 네. 내란 종식의 출발은 4년 중인제 개헌에서부터 시작된다. 국회의장도 지금 그런 네. 얘기를 하고 원식 국회의장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이제 많은 분들이 개헌을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데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내란 종식으로 가는 선거가 맞는가? 네. 개헌을 하는 선거에 맞는가? 근데 캐스팅 보드를 갖고 있는 약 35% 정도 네. 중도 무당층의 이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네. 개헌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반대하면 현실적으로 개헌은 못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못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가 누가 나오는가? 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네. 개헌을 하고 이번에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뽑는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과 이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네.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다. 또 본인이 했던 얘기도 있고 네. 말고 바꾸기 아니겠느냐. 그 내란 종식이라는 것을 자꾸만 얘기를 하는데 네. 민주당 내에서 내란 종식의 출발이 개헌이다라고 나왔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잠식시킬 것인가. 저는 그러한 점에서 상당히 위험성을 갖고 출발할 것이다 보고 있죠. 대항마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 대항마로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오는 게 제일 경쟁력이 있다고 보시나요? 대항마는 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오케이 하는 사람이 아닌 층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네. 그게 누군가요? 지금 네. 추격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상당히 접근을 했더라고요. 여론조사에 보면은. 네. 그리고 이번에의 관건은 중수층, 중도 무당층과 네. 수도권과 청년층에서 얻어내는 사람, 표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을 그래도 대항마로서 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탄핵 전에는 당심에 의한 것들이 보수층이 결집했지만은 네. 탄핵 이후에는 이기는 후보로 가자. 근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 당원 보면은 71조인가요? 그 대선 후보에 그러니까 대선에 나오려고 하면은 1년 6개월 전에 선출직 그러니까 당대표직을 내려놨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지금 안 지났는데 그럼 뭐 못 나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정상적인 선거에 적용하는 것이고 예, 누가 지금 탄핵이 될 걸로 예상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네. 이러한 비상시국 불가항력의 어떤 천재지변에 일어난 것은 해당되지 않은 사안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민주당도 마찬가지 6개월인데 아 맞아. 민주당도 6개월 전에 6개월이고 우리는 1년 6개월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당선권의 주자들이 다 못 나온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건 극히 어느 층을 네. 좀 싫어하는 층에서 하는 것이지 가시화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선관위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가 그것이 있다면 처음부터 그걸 발표를 했을 것이지 아마 오늘 선관위가 첫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말끔하게 해소하는데 아마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당원에 따르면은 한동훈 대표가 못 나오면은 이재명 대표도 못 나오는 거다. 뭐 논리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1년 6개월이고 민주당 1년 6개월로 알고 있어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당연하죠. 원래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기 대선에서는 네. 불가항력이 그런 천재지변과 같은 시국에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대통령 목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을 했는데 이거는 뭐 국회에서 임명하라고 통과시킨 사람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행사해서 헌법재판관 2명을 지금 지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진짜 대통령인 줄 뭐 착각하는 거 아니야. 뭐 토끼가 호랑이 굴 들어가 있으니까는 호랑이인 줄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주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는데 비판은 비판이고 한덕수 대행이 야권에서 이렇게 나올 줄을 모르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지명을 한 거는 일부러 이런 반발 뭐 이런 거 해갖고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 나오시라 이러고 있는데 한덕수 대망론, 뭐 차출론 그런 거에 지금 부응하려고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가요? 문영배 임선이 4월 18일 날 임기가 종료되거든요. 그러면은 네. 현재 8명에서 6명으로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한덕수 총리님께서 이게 긴급하게 네. 권한대행으로서 두 사람과 네. 40여까지 해서 이제 임명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또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이 지금 돼 있고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이 지금도 대기돼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6명을 가지고 한다면은 네. 이건 언제 우리나라 필수 추경을 해 나갈 것이고. 근데 40여 재판관을 임명을 하면은 7명이 되면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의사 정족수는 되니까 진행은 할 수가 있는데 굳이 2명을 뭐 이렇게 경찰청장, 뭐 경제부총리 이거 뭐 그게 탄핵 급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덕수 총리의 대선 출마설에 관한 얘기는 있어요. 얘기는 있지만은 본인이 조기 대선을 네. 아주 잘 마무리하는 것으로 본인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거다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면은 그 뭐 비판 원색적으로 여기 쏟아질 텐데. 그렇죠. 근데 앞서서 물어보긴 했는데 이게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일인 것 같은데 그 진짜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1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어떻게 되는 뭐 당이 파산. 그러한 사례가 지금 없고요. 예, 대부분의 네. 이러한 법들이 그런 정당의 파산 수순이란 말입니다. 그 정도면은. 네, 네. 근데 그러한 것은 없었던 것 같고 아까 모두 말씀드린 대로 네. 박근혜 때도 그러한 것은 없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된 건 없지 않았나요? 직권남용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네. 그 구속이 되면서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것은 있었죠. 예, 그래 무효화됐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이제 더 봐야 되겠지만은 민주당도 그러한 것에 대한 위기에 있었을 때 본인들이 의연하게 됐고 그러한 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정치권에서는 네. 크게 보지 않는 사안인데 마치 이러함을 가지고 네. 유망 대권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에 대한 그 심리적 고통을 주기 위한 지금 뭐 당에서 알아서 할 텐데 그 이후에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해결될 텐데 네. 예, 마타도가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자기 당 경선에 신경을 쓰는 그러한 그 어른스러운 네. 정치 문화가 형성되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혹시 못하신 말씀이나 강조하실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호남 유권자 여러분, 국민의힘 전남 도당위원장이면서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선이라는 선거는 이제 어느 누가 일꾼이 될 것인가 참다운 사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맹목적인 일방적 선택은 충청권을 보더라도 전략적 선택에 의한 지역 경제 발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호남에서도 전략적 선택이 중요할 때다. 이것이 호남 발전이다.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묘를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호남 유권자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당을 떠나서 선택하는 그러한 민주적 성숙한 시민의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위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4월 9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